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살면서 유용하게 알아 쓸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기성세대는 공감하고 MZ세대는 과거의 감성을 공유하는 추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살면서 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은 부부간의 비밀 있잖아요. 네. 용돈이라든지 그렇죠. 뭐 친정에 주는 돈, 본가에 주는 용돈 이런 건데 어디까지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1980년대에는 집집마다 숟가락을 보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바로 초능력자 유리 겔라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 시절 전국을 휩쓸렸던 초능력 관련 이야기들 오늘 라떼는 마리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 경기도는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승진해서 강등시키는 처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당시의 경기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뭐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다 혹은 공직자에 필요한 규제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사건 자체는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경기도는 4급 승진 후보자들에게 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당시 전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장차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1급 공무원은 살 집 한 채 빼고는 다 처분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4급 공무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해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그러자 승진 후보였던 이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조사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한 채는 매각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요. 이후에 A씨는 2021년 2월에 4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A씨의 거짓 답변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은 이 같은 해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시키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요. 이 처분에 A씨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도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은 징계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징계의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봐서 이 A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의 사유, 징계를 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다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로 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주택의 보유 수와 이 직무 수행 능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이 대법원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기를 하고 부정한 돈으로 샀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마다 승진 인사에 반영되는 사유, 또 징계 사유 네. 이런 게 달라지니까 공무원들도 헷갈리겠다 싶어요. 네. 예, 여기까지. 예,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또 폐렴까지 동시에 유행하면서 기침약이라든가 해열제, 진해거담제 같은 감기약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런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감기약뿐만 아니라 천식, 변비,
당뇨약과 같은 필수 의약품마저 이 수급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위급한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서울시 약사회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무려 170여 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 강동구 A 약국에서는 기침 해열제부터 장염약까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고, 은평구의 또 다른 B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국 관계자들은 소화약이 잘 나오지 않아서 쟁여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랬던 적이 없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도 이 보호자가 약을 구하지를 못하다 보니 아이들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얘기면 이거 북한 얘기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약이 모자라요? 우리나라 얘기가 맞습니다. 야, 이게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을 못 먹어서 증상이 더 심해진 다음에 병원을 또 가야 되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일반 약까지 부족해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화약 수급난이 성인용 일반 약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 환자에게 필요한 위장약이 일부 없거나 천식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관지 확장제라든가 스테로이드성 흡입제가 부족한 병원까지 생겨난 건데요. 당뇨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슐린 주사대까지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약은 당뇨 환자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없다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데 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의료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마저 드는데요. 의료진들은 천식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이 없는 건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천식이나 당뇨는 약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질 텐데 이런 약 대란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기 환자가 급감하면서 재고약이 쌓이자 이 제약사들이 약 생산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낮췄던 약값을 일부 인상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재고약을 쌓아두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제한적이어서 소화약에서 시작한 어떤 품귀 현상이 일반 약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섰습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약국에 필요한 약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 이 북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27일 기후동행카드 처음 시행됐는데 시행 첫날부터 무려 7만 1,000명이 이용하면서 그야말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시행 첫날부터 7만 명이 넘게 사용을 했다니 정말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이용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대중교통 중에서는 역시 지하철 사용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네. 기후동행카드로 이날 지하철은 무려 12만 6천여 건이 사용이 됐고요. 버스를 이용한 건수도 9만 6천여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모바일 6만 9,900장, 실물카드 무려 12만 2,047장 팔렸는데요. 26일부터 27일 사이 편의점 판매량이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일간 총 판매량이 무려 20만 장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용자 중에서는 모바일 카드가 잘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다던데 그건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모바일 카드 인식되지 않는다는 미면이 꽤 접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내장된 NFC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개인 휴대전화에서 NFC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켜면,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동행 카드가 아니라 다른 교통카드가 주카드로 설정돼 있을 때도 인식이 되지
발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주카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시스템 모니터링과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기후 동행 카드가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김재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질리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죠, 뭐. 최고 돈이지 뭐. 돈 좀 줘봐. 기분 좀 좋아지게. 네, 이게 말씀하신 것들도 다 맞는데 정답은 바로 상입니다. 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연이은 수상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의 저명한 시상식이죠. 왓카어즈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저희 또 차차차 오래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업계에서 큰 상 이거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최고의 MC다 진짜. 와카 어워즈라는 건 유럽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와카라는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근데 2022년에는 우리 국내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의 차, 그 대상격이죠. 올해의 차를 수상해서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놀랍게도 국내 모델들이 5관왕을 차지하면서 진짜 바운스 시켰어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5관왕을 달성했다는 건 국내에는 그러면 총 5개 각각 다른 차종이 상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쵸. 대단한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모델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네, 먼저 지난 2022년 대상을 한번 수상했던 모델이었죠. 2022 왓카어즈 올해의 차로 선정됐던 K사의 고성능 전기차 E 모델이 이번에는 올해의 패밀리 전기 SUV 최고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이 모델은 K사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모델이라 등장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앞으로 출시가 계획돼 있는 전기차 라인업의 시장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저도 이 모델을 도로에서 봤는데 약간 미래에서 온 차 같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니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델은요? 자, 앞서 말씀드린 모델의 다음 순서로 나온 K사의 회심작입니다. 대형 전기차 모델. 이 모델이 최고의 7인승 전기차 부문 최고 모델로 뽑혔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요, 2024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도 수상 소식을 알려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아주 모두 좋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K사뿐 아니라 H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G브랜드도 5관왕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럭셔리 중형 SUV G모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패밀리 SUV 인테리어 부분에서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G브랜드가 유럽 시장에 성공한 요인은 유럽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야, 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요즘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국내 차량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럽을 수출 발판으로 삼는 국내 브랜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S사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K사도 그렇고 국내 인기 SUV 모델인 T모델 등을 선두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물론 수출 실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처럼 유럽에서 국내 자동차 입지가 점점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유럽은 중국에 이어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디자인 부분에서도 반가운 수상 소식이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상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IF, IDEA, 레드닷, 굿 디자인. 이 4개 부분의 상을 모두 석권하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H사의 고성능 차량 N모델입니다. N모델은요, 저희 차차차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1974년 선보인 국내 최초 스포츠카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된 모델입니다.
자동차들 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죠. 기억나네. 네. 이 차가 복원되는 걸 기념해서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 맞아요. 추억의 포니 네. 사진 공모전. 저도 뭐 재미삼아 응모를 했는데 이게 떨어졌나 봐요.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게 잘 안 된 거죠, 뭐. 네. 1등 수상을 놓치셔서 아쉬운 분들도 이 최종 수상자를 보면 내가 떨어진 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대상은 바로 포니 때문에 이름까지 포니로 지은 여성 심포니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과거 포니를 좋아했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는데요. 이 대상을 받은 심 씨에게 부상으로 아이 모델 차량까지 증정이 됐습니다. 야, 아니 포니 때문에 이름을 포니로 지었으면 대단해. 이건 제가 질 장포니가 수밖에 아닌 이상 없지. 못 이기거든요. 네. 대단한데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상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 판매 실적도 좋은 성과가 났다면서요? 그럼요. 판매 실적도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오토모티브 뉴스가 집계한 그 2023 미국 시장 업체별 판매 실적에 따르면요. 국내 자동차 H사가 최종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위가 미국 G사, 2위가 일본의 T사, 3위가 미국의 F사에 이어서 완성차 그룹으로는 4위에 올랐습니다. 판매량은 165만여 대를 달성했고요. 이는 미국 진출 후에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다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1월부터 좋은 소식 들고 온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는 또 어떤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을 항상 유쾌하게 열어주는 분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조세영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혁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아내가 처제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용돈을 보냈어요입니다. 야, 근데 이게 수천만 원이면 용돈 수준이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꽁투로 준비해봤습니다. 부부 역할은 저랑 재영 씨랑 하고 하나뿐인 제 여동생 역할은 우리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희 아내에겐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여동생 사랑이 좀 유별나다고나 할까요? 30도 넘은 여동생인데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끼더라고요. 자기야 인사해. 나랑 붕어빵처럼 똑같이 닮은 진짜 남들 누구나 다 봐도 다 똑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닮은 내 여동생이야. 어때?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진짜. 아 그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처제 만나서 반가워요. 아, 형부 잘 부탁드려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처제 내가 직업을 못 물어봤는데 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나? 아,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은데 저는 그 홈프로텍터 혹시 아시나? 그 밤낮으로 집을 지키는 아주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집을 지키면 이게 그냥 백수란? 아니, 자기야. 백수? 백수라니. 그냥 취준생 이렇게 좀 순화해서 얘기 좀 해줘. 우리 애인이는 나중에 크게 될 아이야. 절대 기죽이지 말아. 알았지? 아니 뭐 그래 알았어. 그거 얼마나 크게 되려고. 아 그래 내가 조심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행동을 그저 귀여운 애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저 몰래 처제한테 돈까지 붙여왔던 겁니다. 아니 와이프 폰에 문자가 와 있네. 어디 보자. 언니 이번 달도 용돈 줘서 고마워. 이게 뭔 소리야? 아 여보. 당신 나 몰래 처제한테 돈 붙이고 있었어? 그거. 아우 예인이가 취업 준비하느라 오죽 힘들겠어. 그래서 결혼하고 매달 한 50만 원씩 붙여줬어. 50만 원씩? 그럼 우리가 결혼한 지가 지금 6년 지금까지? 3,600만 원? 그거 보냈어? 내가 못할지랬어 내 동생한테 돈 좀 주겠다는데 그렇게 아까워 당신 혹시 T야 당신? 티? T야? T?
티가 뭐야? 이거 뭐야? 촌스러워, 진짜. 왜 화를 내? 진짜. 아니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더니 처제한테 수천만 원이나 보낸 아내가 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이혼 사유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냉철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꽁트 아니 그나저나 꽁트 내용 중에 이건 뭐예요? 너 티야? 너 티야 이거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티가 뭐냐면요. 그 MBTI 유형 중에 F가 이제 공감을 잘하는 사람 유형. 그 T가 뭐랄까 좀 공감을 못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네, 좀 사람을 떨어지는 이성적인 사람을 두고 너 T야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신조어예요? 이게? 네, 너 내 말을 공감 알았어요. 못하는구나. 네. 뭐 이런 거죠. 그게 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이 좀 억울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사연입니다. 이 용접사로 일하는 남편 A 씨는 급여가 월 1,000만 원 가량인 고소득자였는데요. 그는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하고 싶다는 아내 B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매달 생활비 60만 원씩 결혼 생활 6년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언니 용돈 고마워라고 답장한 처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내를 추궁하던 남편,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매달 50만 원씩 처제에게 용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네, 참고로 저도 언니가 있습니다만 저희 언니는 안 보내네요. 근데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면 지금부터 저희가 계산기 한번 같이 돌려볼게요. 1년이면 얼마?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6년 동안 또 보냈잖아요. 그럼 합계 600만 원에 6년 곱하면 얼마? 3,600만 원. 이게 좀 사실 상당한 금액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동생한테 용돈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전 동생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남편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남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내는 사과하기는커녕 여보 그 돈이 아까워? 나는 그거 말곤 티끌도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 A씨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네. 그는 나는 사실 매달 1,000만 원씩 벌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럴까 봐 내가 50%를 따로 모으고 있었던 거야. 라고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 그럼 남편이 그동안 1,000만 원씩 벌면서 그 아내한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 거짓이 있었고 서로에게 비밀이 있던 겁니다. 이 아내는 처가에게 수천만 원 용돈을 보낸 사실을 남편은 월급 액수를 속인 채 살아왔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친정으로 가출을 했고요. 남편은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아니 양쪽 다 그냥 잘한 건 없잖아요. 월급 그쵸? 숨기고 용돈 네. 보내는 거 숨기고 다 이랬는데 비밀이야. 이게 뭐 잘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금액을 떠나서 둘 다 잘한 게 없습니다. 뭐 남편도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받는다라고 속인 거 잘못됐고 네. 아내도 뭐 남편과 상의 없이 이렇게 매달 돈을 보낸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뭔가 서로 얘기를 나눴었어야죠. 근데 여동생한테 3,600만 원 용돈 보낸 거하고 남편이 3억 6천만 원을 비상금으로 몰래 숨겨놓은 거. 이거 가격이 10배나 차이 나는데 이거 다르죠? 그래요? 남편이 더 잘못한 건가요? 그러네. 남편이 잘못했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땐 이 집은 다 좋은 집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가 있고 또 따로 모으긴 했지만 잘 아끼는 남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는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여동생에게 처제에게 보냈던 돈이 사실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원래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이 집에 모여있던 돈 아니에요. 그렇죠. 모을 수 있던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남편이 지금 3억 6천을 모은 셈인데 이 돈은 이 집에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고 동생이 간 돈은 없어진 돈이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남편의 손을 좀 살짝 들어줄 만하다 싶은데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잘못한 건지 남편이 더 잘못한 건지 판넬이 오늘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돼 있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내가 두분 다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다. 이게 나간 돈이라 이런가? 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또 조 변호사님? 네, 우선 이호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내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은 남편이 만약에 이걸 빼돌려서 유흥비로 썼다든지 본인 본가에 뭐 용돈으로 드렸다든지 이렇게 됐으면은 집에서 빠져나간 돈이니까 당연히 남편이 더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남편이 따로 모으기는 했지만 결국은 모여있는 돈이고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아내가 준 용돈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벗어난 돈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아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허주연 변호사님의 생각은 과연? 저도 아내가 더 잘못한 것 네. 같아요.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신뢰가 없어요? 부부 사이 그래. 누구나 비밀은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데 맞아. 이 부부 사이에 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뢰는 남아도 신뢰는 사라져도 돈은 또 남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이 처제한테 준 3,600만 원은 그냥 없어져 버렸지만 남편이 모은 비상금은 그래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위급할 때 같이 쓸 수 맞아요. 있는 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아내가 조금 더 잘못하고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렇게 뭐 각자 이제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용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가정 공동체는 또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서로 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이 단순히 뭐 가족이나 친구, 친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이유 자체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돈을 보내는 행위로 인해서 부부 간의 신뢰가 아주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은 이혼 소송이 또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서로 간에 논의를 하시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돈을 말을 지급하시는 해야지 것이 말이야.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진짜 중요한데 어쨌든 이 집은 제가 보니까 결혼 초기부터 조금 불신의 소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 초부터 몰래 돈을 모아놨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 또 돈을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살짝 비상금 개념처럼 약간 느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거는 참 이게 방송에서 되게 어려우시죠? 이거는 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모르게 손 들었다가 지금 욕 먹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제 기혼 남녀들 중에 무려 42%가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엄청나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 비상금을 그렇게 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서로 달랐습니다. 남자는 3위가 내 개인 물품 구입을 위해서다. 네. 2위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다. 1위는 재테크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성들은 좀 달랐어요. 3위가 재테크고 2위는 개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였고 1위가 부모님 용돈 때문이다. 역시 다르다. 옛말에 왜 딸 키우면 비행기를 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효자보다는 효녀가 맞는 게 효녀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을 주는 걸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 주고 이게 안 되는구나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1위가 이건 거 보니까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눈치가 좀 눈치를 좀 보이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몰래 비상금을 숨기고 있는 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상금 좀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 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 보면은 이 재판상 이혼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상금을 만들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경제적인 학대 수준, 생활비 안 만들고 무조건 혼자만 딴 주머니 차고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로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비상금 만드신다고 해도 사실은 들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요. 만약에 내가 비상금을 만들었는데 내 남편이 그거를 몰래 썼어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절도죄 아니야? 내 돈 훔쳐갔잖아.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별산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차피 안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절도죄로 설마 뭐 내 비상금 썼다고 제가 남편을 절도죄로 고소하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만약에 그러면 안 좋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금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크게 소용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기왕에 만들려면 철저히 좀 만드세요. 걸리면 서로 안 좋아. 걸리지 마세요. 걸리지 걸릴 수가 없지. 성의 있게 좀 숨기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못하겠으면 그냥 오픈을 하든지. 그렇죠. 네. 자, 김정 기자, 다음 주제 가죠. 네, 두 번째 주제도 아주 흥미로운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이혼 소송 중 딱 한 번 눈 맞은 부부입니다. 네? 눈이 맞았다. 이거 제가 뭐 생각하는 설마 뭐 그런 거 무슨 아니겠...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번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부부 역할은 또 우리 이재영님하고 저하고 하고 이 사연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올해 들어서 그동안 미뤄왔던 한 가지 결심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바로 꼴도 보기 싫은 남편과 이혼 도장 찍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고 저희는 이제 딱 일주일만 지나면 남남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싹 남편과 마지막으로 딱 술 한 잔만 했던 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혼하는 마당에 술은 무슨 술?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네. 마시자. 아이, 그래도 저 마지막인데 술 한 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수림이 술 기운 때문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 나 예쁜 이제 알았어? 진짜. 수림이, 우리 마지막이니까 오빠가 꼭 안아봐도 될까? 뭐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시던지 뭐. 수림이, 어머. 오빠한테 와. 어머, 이 사람 너무 거칠다, 진짜. 어머. 네, 그래요. 저희는 그날 딱 한 번 실수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예기치 못한 일종의 사고였어요. 전 다음 날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혼 절차를 마저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안 하겠다고 돌변한 겁니다. 당신, 이혼을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긴. 여보 기억 안 나? 뭐? 아니, 어제 나한테 화해의 시간을 보냈잖아. 저 느끼한 저표. 화해 시간은 무슨? 그냥 그건 실수였다고. 미스테이크라고. 아니, 그건 잊고 있던 당신에 대한 나의 뜨거운 열정이었어. 어떡해. 법원에도 당신이란 안 헤어진다고 할 거야. 이혼 없던 일로 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숙려 기간 중에 딱 한 번 눈이 맞았을 뿐인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하겠답니다. 법원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할 거라고 하는데 설마 저 이혼 못하는 거 아니겠죠?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어떡해. 난감하긴 한데 일단 김치 좀 갖다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에 일생일대 실수를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30년간 살아온 두 부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게 되자 부부는 결국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협의 이혼을 하면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을 갖게 되는데요. 자녀가 다 컸던 두 사람은 그보다 더 짧은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신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러잖아. 이게 이혼 숙려 기간이 딱 4주, 한 달이니까 그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4주에 뵙겠습니다. 요건 이제 조정 기간이고요. 예, 숙려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미성년자 협의 이혼을 했을 때 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3개월, 또 없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달로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부가 그냥 뭐 웬만하면 이 정도면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나 싶겠지만 또 서로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럼요. 여하간에 요 한 달 내 일이 났네요. 네. 일 났어. 그렇습니다. 별거를 하던 두 사람은 숙려 기간을 딱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회포를 풀고자 이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부부 관계까지 갖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게 그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야. 수림이가 좋아하던 와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부부가 정말 이혼을 할지 말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이혼을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네, 문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관계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잘 지낼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저 단순한 실수로 여겼던 겁니다. 이 때문에 남편은 법원에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혼을 안 하겠다고 주장했고요. 아내는 무슨 소리냐, 그대로 이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난감하네. 아니 이게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이렇게 다시 눈이 맞아서 뭐 이런 부부 관계를 하고 뭐 이런 게 흔한 일인지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인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요. 예상외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 가끔 있습니다. 있구나. 실제로 이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실수로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해버렸는데 이게 이혼 소송에 뭐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내지는 뭐 이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네. 물론 양쪽 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지만 네.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는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상대방이 우리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서 부부관계까지 가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혼을 원하는 쪽의 의사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맞네. 되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안 되게 될 수 있다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게 이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진심으로 있는지 법원도 한 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선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깎이거나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가 있다. 내지는 폭행당했다. 폭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혼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송 중에 부부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정말 그런 정도로 파탄난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해 볼 상황이 맞아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여지는 충분히 있죠. 실제로 제가 했던 소송은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걸 증거자료로 낸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소송 중에는 좀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기는 한데요. 뭐 물론 이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부관계를 뭐 유도하면 모르겠지만 폭행이나 협박, 폭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제추행이라든가 강간 이런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부분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혼이 안 된 부부는 뭐 손꼭 붙잡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가는 곳이 있죠. 네. 이호선 교수님. 네. 심리 상담 쪽에 문을 좀 두드릴 것 같은데 남편은 뭔가 회복하길 원하고 아내는 전혀 원치 않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용한 상담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집집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혼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개 이혼을 강력하게 원할 때에는 양쪽의 성향이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한쪽에서 정말 용서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과실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개는 부부들이 이혼을 빠르게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분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외부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먼저 이혼한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저는 좀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하는 게 이 치료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조언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받았던 상처도 살피고 동시에 용서의 여지와 동시에 변화의 여지도 함께
함께 가져가는 건데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라 이혼은 언제든 가능해요.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한 번쯤 충분한 숙고의 시간과 제3자의 치료적 개입을 받아보십사라고 저는 꼭 이혼 상담을 권하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계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무조건 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 관계로 다시 들어가죠. 그 패턴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심한 갈등이나 이혼까지 갔던 부부가 재결합을 원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그런 것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재결합을 할 때 순간적인 기분으로 재결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우 너랑 나랑 같이 술 한 번 또 마셨더니 괜찮아졌어. 이거는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그때 순간의 감정이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빠른 용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한 사람에게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충분히 변화의 여지, 충분한 용서의 여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 또 그 했던 약속이 실행되는가를 알아보는 것,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게 뭐 재혼이 됐던 아니 재결합이 됐든지 상관없이 저는 상담을 적어도 5회기 이상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회기 동안에 그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상처는 무엇인가? 나의 컴플렉스는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사람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루거나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결합을 하시건 재혼을 하시건 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 중에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두 분 변호사들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혼 소송 자체가 워낙 길어요. 짧아도 뭐 1년 정도는 보셔야 되고 길면은 2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오늘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먼저 3위는요. 상대방이 꼴 보기 싫다고 무작정 집을 나와서 미성년 자녀와 떨어져 살기입니다. 이게 배우자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남편이 꼴 보기 싫다, 아내가 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집을 나와서 미성년 자녀마저 등한시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고 또 양육 책임, 부양 책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송 중에 위자료라든지 양육권, 양육비 책정 등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따끈따끈한 꿀팁을 어디 행복한 아침 아니면 어디서 알려줘요? 그럼 2위는 어떤 겁니까? 따끈따끈한 꿀팁 2위, 이혼 소송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2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무작정 생활비 끊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법 826조에는요, 부부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다가 보면은 막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까지 법률상 남남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계속해서 서로의 부양의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곧 이혼할 사이인데 무슨 생활비를 내가 줘야 되냐, 아니면 이거 취하 안 해주면 내가 생활비 끊겠다 이렇게 협박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생활비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부간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법원에서도 이런 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활비가 끊기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생활비 없이 도저히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 뭐 소득 자료라든가 금융재산 잔고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부양료를 사전 처분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양료를 미리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소송 기간 중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재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대금이라든가 아파트나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 대출 이자라든가 맞아요. 이런 거 몇 년 동안 쌓이면 굉장히 목돈이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부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결국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좀 낮게 평가하거나 이 부분은 당신이 특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무슨 생활비야? 맞아. 이 말은 아니라는 안 돼. 하면 안 거죠. 되고. 완벽하게 남남이 되기 전까지 부부간의 의무는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1위는 뭘까요? 네, 1위는요. 재산 분할 확정되기 전에 보험 해약하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할 때 비율대로, 기여도대로 재산을 나눠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쭉 납입해 오던 보험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보험을 계속 넣어왔다 하더라도 이걸 소송 중에 해지를 한다면 이 부분까지, 해지 환급금까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이걸 감소시키지 않는 데 상대방 배우자가 유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줬다면은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50대 어떤 여성분이 결혼 전부터 납입하던 보험을 소송 중에 뭐 해지해도 되겠지 하고 해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해지 환급금 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조차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서 같이 나눠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미리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전 국민이 숟가락 구부리던 80년대 초능력 열풍입니다. 아, 저거 기억나네요.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그때 TV 보면서 저도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이거 한번 구부려 줬어요. 저도 울어줬어요. 저 이렇게 그래요? 진짜? 네. 아니 이렇게 하면 숟가락 구부려 아니 이렇게 했었어요. 휘어져 있던 숟가락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에이. 근데 숟가락이 좀 싼 거. 좀 예, 철 함량이 좀 낮은 구리로 거, 만든 구리로 거. 된 거. 예. 기억나요? 아니, 이게- 김재혁 기자는 알아요 이거? 모르죠. 저 이거 많이 예전에 방송으로 봤었는데 저도 지금 해봤는데 네. 이게 전혀 이게 꿈쩍도 안 하네. 이거 아유. 아 집중해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잘 집중하세요. 그때는 TV 앞에서 예. 요만한 TV 있었어. 그 앞에 전부 다 그러면. 숟가락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요 가는 부분 있잖아. 네. 요 부분을 막 비비고.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숟가락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맞아요. 막 집에서 이거 안 해보신 분 없어요. 그러면 그럼. 다 눈이 모아져. 막. 예. 눈이 한 손으로 모아져. 숟가락을 이거. 흔드는 게 기술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 숟가락 여기 목 있는데 약간 밑을 잡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해가지고 또 보면 됐지. 나중에 이게 훅 이렇게 맞아. 훅 휘어지죠. 안 해본데. 그래도. 형식 때 너무 분들 우리를 봤을 전부 거예요. 숟가락을 만지면서 이걸 휘게 한 남자가 있었으니 1984년입니다. 한국을 초능력 열풍에 휩쓸리게 한 바로 이 남자. 예. 숟가락을 들고 한국에 온 이스라엘 출신 자칭 초능력자 초능력자. 유리 겔라. 유리 그의 겔라. 초능력 특기는 숟가락 구부리기. 네. 한국의 한 특집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씨앗 틔우기, 고장난 시계 고치기, 손가락으로 사람 들어올리기 등 네. 각종 초능력이 전국에 생생하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생생하게 생중계면 생방송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기 됐다니까. 그럼 그때는 TV 자막으로 유리겔라를 따라 해보고 변동이 있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띄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2시간 동안 진짜 나도 초능력이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전국에서 전화가 한 500통 정도 걸려왔대요. 근데 저한테 그때 집계된 자료가 있거든요. 씨앗이 싹튼 경우가 3건 있었고요. 아. 수조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진 게 71건.
그리고 고장난 전기 제품이 갑자기 작동됐어요. 14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 엄청났었죠. 뭐 지금 들어도 놀라운데 그 시절 이렇게 들었으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아이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었던 이제 학교에서 되게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난리 나는 거예요. 방송 나왔다 다음 날 뭐 애들 싹 다 숟가락 들고 그러니까 밥 다들 안 이렇게 먹어요. 하고 지금 있는 밥 먹을 거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초능력 실험해 보겠다고 서로 이제 숟가락 붙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네. 대전에 살았던 12살 김구는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 올려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공중에 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서울 중구에 있던 어떤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이제 이거 아무리 숟가락을 흔들어도 안 되니까 멀쩡한 숟가락 휘고 멀쩡한 시계 고장내뜨리고 막 이런 에피소드들. 그러니 선생님들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엄청 혼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장래의 꿈이 뭐냐? 유리겔라다.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일종의 부작용이 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죠. 막 네. 신기하다고 다 따라해보면서. 근데 저는 이걸 뭐 방송에서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초능력, 초자연 현상 이런 데 관심이 유독 많았죠. 1980, 90년대 유독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는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네. 긴 열전 이런 TV 프로그램을 맞아, 통해서 맞아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초자연 현상들이 TV에 그대로 그 모습이 등장을 했고요. 맞아요. 뭐 이를테면 시뻘겋게 달궈진 수치 깔린 길을 기수연자가 맨발로 걷는다든지 공중부양 묘기 또 막대기로 수맥 찾기 뭐 이렇게 이거 말이야. 과학을 넘는 충격적인 현상이나 초능력이 열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송을 못 봤던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채널 A에서 유리겔라와의 연락이 닿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이제 30대였던 유리겔라는 이제 70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예, 과연 아직 초능력이 남아있을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Hi, this is Uri Geller. Hello, Korean audience. I'm speaking to you from Israel. Hi. This is what I do to the spoon. Look, I put energy into the spoon like this. Hold on. I'm trying to focus it. Wait. And I try, Hazel, to melt the metal. And there is no heat. 1, 2, 3. 쉽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면 쉽게 돼. 근데 지금 봐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거다. 살살 문지르는 거. 막 해주고 있잖아, 휘장. 저거. And this will continue bending. 쉽게 하잖아. 저게 3년 전에 저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봐도 신기한데 이거 예전에 보셨을 때 진짜 놀라셨겠는데요? 손이 엄청 뜨거운 거야. 아니 근데 70대인데 저 양반은 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없죠. 예. 예전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84년에 초능력자 유리겔라가 한국에 혜성같이 등장을 했는데 네. 그런데 유리겔라는 그 당시 네모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 뭐를 뭐뭇을 찾으러? 찾으러 한국에 왔다. 뭘까요, 저게? 첫사랑이다. 예? 첫사랑. 가자면 왜 이래. 제가 볼 때는 수제자. 수제자.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안 보여? 네. 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도 이걸 찾고 있습니다. 뭐지? 그리고 찾은 것도 있어요. 예?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정답. 뭐? 땅굴이네. 땅굴, 딩동댕. 북한과 관련된 땅굴 어떻게 거 있잖아. 찾아? 땅굴입니다. 땅굴 찾으러 왔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요? 답을 네. 보면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 아, 진짜?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이요? 40년 만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진짜? 7, 80년대는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파놓은 땅굴이 발견돼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네, 맞아요. 우리 군은 땅굴팀을 만들어서 땅굴이 더 있는지 탐사 작업을 진행했는데 근데? 얼마나 절실했는지 네. 1984년에는 유리겔라의 초능력으로 또 다른 땅굴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비밀리에 유리겔라가 동원이 됐고 유리겔라는 수맥막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 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니, 야, 이거 진짜 몰랐던 사실인데. 아니, 국방부가 네. 유리겔라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초빙을 했다는 건데 그거를
이 막대를 소명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숨겨진 땅굴을 찾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땅굴 찾기에 담당을 했던 네. 한국 군인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땅굴 찾기에는 실패했다. 될 리가 없지. 오히려 그렇게 황당한 찾을 수 게 없죠. 군인들의 관상은 받았다. 관상까지 봐요?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상 가지고 야. 왔어, 관상을. 네. 야. 이 국방부도 아쉽고 네. 다른 것도 다 잘하는 초능력자가 이제 땅굴도 못 찾았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소련에서도 초능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드라마에도 있지 않나요? 진짜? 드라마. 아니 요새 보니까 무슨 이렇게 초능력자들을 이렇게 막 국방부가 막 이렇게 모으고 막 이런 드라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드라마 있었죠. 네. 근데 실제 그 초능력자를 모아가지고 특수부대 일종의 뭐 어벤져스 같은 그런 특수부대를 육성하려고 하던 시도가 실제 있었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진행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뭐 옆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미군이 스타게이트. 1978년부터 9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였고 이때 이들이 만들었던 이 배경이 바로 뭐냐? 소련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옛날은 구소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1969년에 그 소련 출신의 한 여성이 염력으로 개구리의 심장을 멎게 한 거예요. 어떡해. 심장박동을 딱 멈추게 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막 공개가 되면서 네. 이때 마침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그때 혹시 이런 염력자들을 만들어서 이 팀이 혹시 미국을 위협할까 봐 당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고 그래서 이때 미국도 초능력 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초능력자가 실제로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때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캐나다 출신의 마술사 제임스 랜디입니다. 네. 자, 제임스 랜디는요, 전 세계에 초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리 겔라의 초능력 또한 사기다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리 겔라의 숟가락 굽히기는 열을 가하며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형상 기억 합금을 사용한 것이고 그 밖에 눈속임을 이용한 트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방송에서 이제 뚝 부러지는 이제 숟가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한 건가요? 그 비밀은 안 가르쳐 줄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포크나 숟가락 머리를 여러 번 구부리면 자 이렇게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죠. 이 상태에선 숟가락을 바닥에 내려쳐도 단단합니다. 겉으로 봐선 멀쩡해 보여요. 이 상태에서 연결 부위를 잡고 살짝만 힘을 가하면 숟가락이 뚝 하고 떨어져요. 이거야. 그 전에 많이 휘어놓고. 똑같은데 아까 유리겔라 영상이랑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까지? 그거예요. 이게 과정을 알고 보니까 그 눈속임 마술 정도인 것 같은데요. 눈속임 마술. 근데 조금 너무 허무한데 이렇게 자신의 트릭을 밝혀서 좀 유리 겔라가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화가 났죠. 앵그리.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네. 자기의 또 명운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 초능력 비결, 이 초능력의 이 능력이랄까 이게 딱 탄로가 나면서 유리 겔라가 제임스 랜디에게 실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는가? 200억. 이제 미국 돈으로는 1,5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은 200억이에요. 어머나. 200억에 달하는 소송을 열게 되는데 근데 반전은 뭐냐면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했나 궁금하잖아요. 네. 법원이 초능력 인정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변호 비용 12만 달러. 우리도 하자면 뭐 얼마 되나 한 10억 뭐 1,500만 원, 2천만 원 되나? 그 정도 되는 돈을 제임스 랜디에게 배상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 유리 겔라도 나중에서야 얘기한 거죠. 트릭이 사실 있었다.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당시 유리 겔라가 1970년대 유럽하고 미국에서 명성을 한참 떨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탈로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 아시아로 넘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이 초능력자라는 게 뭐 사실 뭐
뭐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마법이냐 마술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릭이 맞고요. 그러나 한국에선 엄청난 선풍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쇼였죠, 쇼. 근데 80년대 나도 유리겔라처럼 초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초능력 사냥꾼 제임스 랜디가 증명을 해냅니다. 1996년 100만 달러 파라노말 챌린지라고 그래서 네. 초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을 주겠다는 챌린지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2020년 제임스 랜디가 사망하기까지 초능력을 실제로 증명한 사람은 제로. 없어요? 제로. 결과적으로 초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트릭으로 밝혀졌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초능력에 푹 빠졌다가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아 이거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관심이 사그라들 건데 그렇죠. 저 영상 봤을 때 좀 신기했는데 유리겔라 이분 요즘 뭐 하는지 좀 궁금한데. 궁금하죠.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의 최신 근황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초능력자 유리겔라의 충격 근황. 그는 최근에 이것에 도전했다. 뭘까요? 기네스 마술의 영역이니까 마술사에 도전했다. 유튜버? 그래, 직업, 유튜버도 직업이에요, 직업. 근데 직업? 유리겔라와 절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에요. 예? 마술사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국회의원. 정치인이 된. 아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이를테면 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 또 개그맨이었잖아요. 예,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많이 갔네. 아니 정치 잘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정치가 갔어. 트릭이잖아. 알았어. 자, 갑니다. 생방송입니다. 초능력자 유리겔라의 충격 근황. 그는 최근 공무원에 도전했다. 공무원에. 예. 근데 공직사회는 이런 눈속임이나 트릭을 가장 깊이 할 텐데. 그쵸?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그 유리겔라가 공무원에 지원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 총리실에서 인지적 다양성을 가진 인물을 원한다. 예, 괴짜, 부적응자를 뽑는다는 그런 이색 공고문을 냈었습니다. 여기에 75 나이에 유리겔라가 지원을 하죠. 유리겔라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 숟가락을 활용합니다. 그래. 보좌관들에게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찬 숟가락을 보내면서 자신의 초능력의 건재함을 이야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이분도 정말. 숟가락으로 어필하는 거 보니까 유레겔라 담는데 그럼 결과는 또 어떻게 됐나요? 총리실 직원을 뽑혔을까요? 지원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뽑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충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년에 자칭 초능력자로 활동하다가 지금 70 넘은 나이에도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 유리겔라의 도전 정신에만큼은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리겔라가 올해 나이가 만 77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30대 이제 초능력자가 아닌 게 밝혀졌는데 네. 70대가 될 때까지 그 중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도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한 얘기 그건데 네. 마술 트릭을 인정한 뒤로는 마술사로 활동을 했죠. 초능력자가 아닌 게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명성을 이용해서 다시 마술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초능력자 타이틀을 달고 다닐 땐 기성 마술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대요. 네. 그런데 작년에 비로소 50년 만에 마술계로부터 엔터테이너라는 것을 인정받고 마술계의 거장이 됐다고 합니다. 오. 그럼 인생에서 마술사로 활동한 시간이 더 길었던 거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마술사 그 개와 하해해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들 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렇지, 과학적으로 그렇지. 불가능하다. 네. 근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그 초능력, 초능력자 이런 거에 열광했나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드라마 같은 거, TV 같은 거 보고 이제 물건을 내 눈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거 뭐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초능력 아니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의 똑똑한 MZ세대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문제를 드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유추하고 답을 통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네.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자, 초능력 열풍의 비하인드 스토리. 자, 1995년에는 네모에도 초능력자가 투입됐다.
자, 네모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못 1995년에 잡겠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일단 힌트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네. 우리나라 최악의 참사 중에 하나에 연결돼 있는 참사.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네 그러면. 뭐 붕괴된 년이니까 그 붕괴된 거 아니에요? 삼풍 아니에요? 삼풍 맞습니다. 백화점. 네, 맞습니다. 오. 지금 정답을 말씀드릴 텐데요.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 구조 현장에도 저기에? 초능력자가 투입됐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궁금한데요? 참 이제 아픈 역사적 이야기고 네. 아직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마음에 안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 초능력과 관련해서 이게 1995년 6월 29일에 그 삼풍 그 붕괴가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참사 때 500여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삼풍백화점 그 아래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안타까운 운명을 달리했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때 구조를 할 때 아무리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도 이 살아있는 분이 탐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들 안타깝게 보기도 했지만 구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이게 구조 작업 시작한 지 열흘이 넘어도 생존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었어요. 맞아요. 전 국민이 정말 애태웠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첫 번째 생존자가 11일 만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한 수녀님께서 네. 영역을 이용해가지고 매몰 위치를 알려줘서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몰랐던 분들일 텐데.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이후로 추가 생존자들을 한번 구해보자 라면서 그때 뭐 점술과 역술인 할 것 없이 내가 뭔가 염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탐지 능력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뭐 다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존자들의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장소를 찍어줬는데 그때 당시 정말 벽돌 한 장이라도 치워가면서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역술인이 여기다 점 보는 사람이 저기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뒤져보는 거예요. 맞아. 그렇다 보니 구조반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 한마디라도 놓칠 수가 없었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텐데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말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황당하긴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재난 발생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맞아. 때문에 이 요행이라도 좀 생명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바람을 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네요. 맞아. 근데 이게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영역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 하는 분들만 모셨는가?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외부의 사람들도 오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 텔레파시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청소년 17살이었던 오렌이라는 네. 남성이었는데 이제 자칭 초능력자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초능력 또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에야 과학적인 여러 장비들도 있고 과학적인 여러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탐지하기가 참 더뎠었어.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약간 문예사조 쪽으로 보자면 낭만주의가 굉장히 흥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능성에 굉장히 집중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더 크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인간의 이런 예지력 혹은 탐지력 혹은 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손아귀 밖에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가능성을 찾았던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그 마틸다라는 영화 보고 방문 닫고 한참 이렇게 뭔가 물건을 손으로 밀어보려고 그런 시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그랬었구나. 그냥 왠지 나는 될까 싶어서 혹시 뭐 초능력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 저는 제가 이제 분교 출신이에요. 강원도 대관령 네. 분교 출신인데 학교가 아침에 나가면 20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머릿속에 축지법. 상상하는 거야. 그치, 축지법. 그래서 축축 딱 가는 거? 눈만 감았다 뜨면 저기 장소에 가 있는 공간 이동에 대해 생각을 했고 저희 사실 우리나라에는 초능력 하면 또 이 정치에 입문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한 분 또 계시잖아요.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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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제가 아니 뭐 내 눈을 바라봐 넌 살이 빠지고 해서 그 눈을 봤는데 살이 안 빠지던데요. 그랬더니 언젠간 빠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초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상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저는 이렇게 주부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싹 이렇게 보면 집안 청소 싹 돼 있고 식탁을 싹 보면 요리가 싹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세탁기 싹 보면 빨래가 싹 돼 있고 막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거 있잖아. 투명 인간. 이런 거 해서 싹 나 안 들어가고. 보이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왜 또 소모지가 이렇게 멀리서 들리고 너무 많이 들리면 너무 정신 혼잡 조절하잖아, 조절. 아 그런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또 멀리 저기 멀리. 아니 나이 들어서 영화에 노안이 오니까 잘 보이는 600만 불의 거? 사나이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잘 보이는 게. 그다음에 또 독심술. 아. 이렇게 상대방하고 얘기할 마음을 때 이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되는 거 근데 아니야? 그런 영화들은 있었잖아요. 있었지, 근데 있었지. 막 딴 사람 얘기가 다 들리고 마음을 읽고라면 내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좀 편하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나한테 말 많다고 그랬지? 막 이런 거 막 관심 갖게 되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기자는 어떤 초능력이 필요할까요? 기자요. 네. 기자는 이제 사람 마음을 좀 알 수. 독심술이네. 그러네. 아, 그것도 필요하네. 독심술, 뭐 장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나는 좋네요, 딱 장풍. 한 네. 다음 날만 내다볼 수 아 있어. 됐어 그냥 좋다. 삽시다. 하루만 우리. 너무 앞을 좋다. 보지. 최고도 최고. 그냥 삽시다. 야, 계속 나오네. 예. 라떼는 말이야. 오늘 초능력의 세계로 한번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단영입니다. 추위가 덜해지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남부지방은 곳곳에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즘 겨울철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작은 불씨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 추위의 기세가 덜한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인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4도, 대전과 대구 10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텐데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를 넘을 수가 있어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이번 주가 1월의 마지막 주예요. 야, 그러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